여러분, 혹시 최근에 은행에 큰돈을 입금하신 분 계신가요?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처 알기도 전에 이미 국세청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진수 세무사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세금 관련 업무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중 절반인 10년은 국세청 조사관으로, 나머지 10년은 지금처럼 세무사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례는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설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60대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무사님,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걸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분이 남겨주신 유산 7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기 위해 은행에 가셨는데 돈을 입금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밤잠을 설쳤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나? 벌금이라도 물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셨다니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런 일이 저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일 중 하나죠. 국세청은 특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일정 금액 이상의 큰 돈을 입금하면 그 순간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고 그 돈의 출처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정교하게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준비만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 돈은 내 돈이 맞고 정당한 출처에서 나온 돈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들을 모두 듣고 나시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걸려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애초에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과는 달리 국세청은 단순히 큰돈만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적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자주 입금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패턴을 보이면 그것 역시 모두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현금만을 고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의심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시받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주변 지인이나 친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입금할 때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T어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현금 거래 보고서라고 불리는데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입금하는 그 순간
은행 직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은행 컴퓨터가 알아서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제스티어입니다. 이건 의심거래 보고서라고 불리는데 금액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보기에 이 거래는 좀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박석구 씨라는 6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 번에 1,000만 원을 넣으면 신고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는 며칠에 걸쳐 ATM에서 5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두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내가 ATM에서 돈을 입금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는 컴퓨터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모든 거래 패턴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평소에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경보가 울리죠. 아니면 평소에는 은행 거래가 거의 없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자주 입금해도 어김없이 의심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섬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나눠 입금해도 모두 다 연결되어 감시됩니다. A은행에서 300만 원, B은행에서 400만 원, C은행에서 300만 원을 이렇게 입금해서 하루 총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식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도 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거나 남편명의 통장에 아내가 돈을 넣는 등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것까지도 모두 패턴으로 분석하여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신고가 들어갑니다. 진짜 의심받는 6가지 거래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이 현금을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의심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카드나 계좌 이체를 사용하는데 어르신들만 유독 현금을 고집하시니까 국세청에서는 왜 이 사람은 현금만 쓸까? 혹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포기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 돈은 내 돈이 맞고 정당한 돈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의심받게 되는지 그 정확한 유형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피할 수 있고 설령 의심받게 되더라도 미리 철저히 준비해서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이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법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행동들이 국세청의 감시망에 딱 걸리는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입금하는 행동입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 신고된다고 하니까 500만 원씩 며칠에 걸쳐 나눠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는 이런 패턴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이 사람이 왜 이틀 연속으로 똑같은 금액을 입금하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의 소득에 비해 너무나 많은 돈을 갑자기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갑자기 5천만 원을 통장에 넣는다면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공식 소득은 이 정도인데 대체 이 큰 돈은 어디서 난 돈이지? 라고 국세청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은행 거래를 하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에 여러 번씩 큰 돈을 입금하면 의심 대상이 됩니다. 컴퓨터는 이 사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느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번째,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거나 며느리 통장에 돈을 넣거나 심지어 친척 통장을 잠시 빌려 쓰는 것까지도 모두 국세청의 감시망 안에 있습니다. 5번째, 오직 현금만을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시대에 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도 하지 않으면서 현금만을 고집한다면 이 사람이 혹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나 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분산하여 입금하는 행동입니다.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을 이렇게 나눠서 넣어도 이 모든 정보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감시됩니다. 실제로 이광호 사장님이라는 50대 분이 계셨어요. 자녀의 결혼 준비를 위해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한 번에 넣으면 신고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돈을 나눠서 여러 번 입금하셨죠. 그런데 그것 역시 모두 감시 대상이 되었고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난처한 상황들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국세청의 의심을 받게 되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면 내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남겨주신 유산이라면 상속 관련 증명 서류를 준비해 두고 땅을 팔아서 생긴 돈이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고 사업을 해서 번 돈이라면 그 증명 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겨두는 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심받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돈을 여러 번에 나눠 입금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마시고 갑자기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릴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경각심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정은영 씨라는 60대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딸이 결혼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 제 통장으로 그냥 보내주세요. 그게 편해요 라고 해서 매달 200만 원씩 딸 명의의 통장으로 꾸준히 송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자 국세청에서 정은영 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정은영 씨가 딸에게 계속해서 증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정은영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증여예요? 그냥 딸 생활비 도와준 것뿐인데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매달 같은 금액을 꾸준히 계속 송금하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정은영 씨는 증여세를 내야 했고 심지어 가산세까지 붙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본인은 그저 사랑하는 딸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증여가 되어버린 셈이죠. 두 번째 사례는 김태진 씨라는 7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오직 현금으로만 장사를 해오셨어요. 카드 단말기도 없었고 계좌이체도 받지 않고 오직 손님들에게 현금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매일같이 현금을 들고 은행에 입금하러 가는 것이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 동안 모아둔 현금을 한꺼번에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입금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돈들이 대체 어디서 온 돈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김태진 씨는 식당에서 번 돈입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고 카드 매출도 없었으며 장부도 제대로 써놓지 않아 그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태진 씨는 몇 달 동안 국세청과 씨름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본인은 그저 성실하게 장사를 했을 뿐인데
그걸 증명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현실에 좌절하신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오윤자 씨라는 60대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지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지인이 돈을 갚아왔는데 현금으로 가져온 겁니다. 오윤자 씨는 그 현금을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입금했는데 며칠 후 국세청에서 이 돈이 어디서 온 돈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아온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그 지인이 누구인지, 언제 빌려줬고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등등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캐물었습니다. 오윤자 씨는 그저 구두로 약속하고 빌려준 돈이라 제대로 된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에서는 이것이 정말 대출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오윤자 씨는 몇 달 동안이나 돈의 출처를 증명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이분들이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정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거나 아니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었을 겁니다. 김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매출 장부라도 꼼꼼하게 써놓았다면 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오윤자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간단하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물어봤을 때 증명하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례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겁이 나서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당황하고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20년간 국세청과 세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 연락 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거나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해서 모르겠어요 하거나 그냥 원래 있던 돈이에요 라고 얼버무려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사게 됩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자료를 찾아볼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이거 탈세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런가요? 그럼 제가 세금 낼게요 라며 바로 인정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전문가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과의 대화는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잡한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과도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좀 내주세요 라고 하면 요청하지 않은 관련 없는 자료들까지 모두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조사받게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 바로 세금부터 내려고 서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맞는지, 금액은 정확한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 실수는 전화 통화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나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7번째 실수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하느냐며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윤자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당황한 나머지 그냥 지인이 준 돈이에요. 라고 둘러대셨죠. 그러면서 정확히 누군지 언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셨고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니까 국세청에서는 더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이 준 돈이라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오윤자 씨는 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 국세청은 그 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붙어서 원래 낼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국세청에서 왜 연락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료를 찾아봐야 하니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급하게 대답하려다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셋째,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침착하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하기. 이것만 지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대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하고 마음고생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마음 편한 길입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전하게 입금하는 예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을 미리 알고 실천하시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조금 무섭고 불안한 이야기들 위주였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리한 7가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앞으로는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습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적극 활용하세요. 큰돈을 입금하기 전에 미리 126번에 전화해서 이런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해보세요. 이곳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며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속받은 유산을 입금하려고 한다면 미리 126번에 전화해서 상속받은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두 번째 습관, 세법사전 답변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큰 거래를 하기 전에 국세청에 미리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그 답변서를 근거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고액을 입금할 때는 은행 직원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세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큰 돈을 입금할 때는 은행 직원에게 이 돈은 이러이러한 돈입니다. 라고 미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국세청에 보고할 때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 습관, 꼼꼼하게 거래 기록 일지를 만드세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두세요. 몇 월 며칠, 누구에게서, 무엇 때문에, 얼마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중에 국세청에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5번째 습관.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사용하고 메모를 남기세요.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체할 때 메모란에 간단하게라도 무엇 때문에 보내는 돈인지를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딸 생활비 또는 대여금 상환 같은 식으로요. 6번째 습관.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챙기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하든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증명해야 할 때 아주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7번째 습관. 6개월에 한 번씩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주기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서 혹시 이상해 보이는 거래는 없는지, 금액이 큰 거래들은 증빙 서류가 잘 갖춰져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7가지 습관, 그리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는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모여서 여러분을 미래의 큰 문제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1년 전에 받은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정확히 기억하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그때 메모해두면 나중에 아주 쉽게 돈의 출처를 찾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상담받는 습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 전화는 정말 유용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세무사에게 돈을 내고 상담받는 것보다 훨씬 부담 없고 편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면 내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지 않은 돈은 애초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돈의 출처가 깨끗하고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아무리 꼼꼼하게 들여다봐도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와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국세청이 찾아와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다음에 더욱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금융거래가 감시받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국세청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예상치 못하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대응 방식대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에 제가 강조한 좋은 습관들을 꾸준히 기른다면 애초에 이런 세금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으고 지켜온 소중한 돈, 괜히 세무조사 같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무작정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재산을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끼신 점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